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의 효력이죠. 계약의 종류는 우리 민법에만 15개 정도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중에서 우리 쌍무계약으로서 매매와 임대차와 같은 또는 뭐 도급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만 갖는 특유의 효력이 있어요. 그 효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 이 두 가지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그거예요.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줘야 됩니다. 이거 2억이라고 했다. 그럼 2억을 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자신의 재산권 준비하지 않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반대 청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행 제공하고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하는 항변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이때 이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혹시 이행 제공하다가 이행이 중단이 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성립 요건에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된다. 그 양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일방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모두 다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했어야 된다. 그래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 청구했을 때 다른 상대방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위헌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헌부담이라고 하는 건, 자, 이게 이제 토지가 아니었고 건물이었다라고 한번 볼게요. 건물을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매계약 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이행할 때쯤 낙뢰 등에 의해서 낙뢰가 3번 쳤는데 여기 다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해 버렸다. 이렇게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해 버렸으면 상대방도 2억 원을 계속해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쌍무계약의 대가적 의미에 쌍방의 채무 중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가적 의미에 상대방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둘 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근데 목적물은 멸실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멸실된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인가? 이게 위헌부담의 문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도인이 갑인데 돈 받기 전에 이행기의 목적물이 멸실됐고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아무도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지만 멸실돼서 소멸된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누가 감수할 것이냐? 매도인인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혹시 채무자 갑이 중도금이나 계약금 같은 거 받아놨으면 받은 급부는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 얘가 담배꽁초 잘못 뿌려서 불능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또 낙뢰를 맞긴 맞았는데 이행기에 갑이 을이 돈을 안 갖고 와가지고 자 목적물 이행 못하고 있다가 이행 지체 기간 중에 낙뢰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죠. 이 채권자 지체가 채권자 수령 지체입니다. 쌍방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 이때는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그럼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네가 이행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대신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자 네가 이행해라는 얘기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이 돈을 받죠. 그럼 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멸실등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럼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급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급부해 주시오라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처음부터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자는 제3자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낙약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수익자 또는 제3자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홈쇼핑에다가 간장게장을 우리 집에 하나 갖다 주시고 우리 부모님 집에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있죠. 그 보험의 수익은 누가 보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그 수익을 본다라고 해서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병존적 채무인수다라고 해서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병에게 줄 돈이 좀 있네요. 한 5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어서, 자,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로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는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이 자동차를 여기다가 파는 겁니다. 매각을 하고 매매 대금은 나에게 주지 말고 여기다가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갑은 채무자인데 갑의 채무를 을이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병존적 채무, 병존적 채무 인수, 이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이때 제3자는 그래요. 제3자는 이러한 계약 사실을 알고 얘가 수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오케이 하죠. 그래, 그럼 누가 나한테 500만 원을 주든 나는 500만 원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청구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가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이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 수익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는 수익자는 현존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약 성립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설립 중인 법인을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오면 두 개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아니면 설립 중인 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누군지 특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떤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통해서 급부하는 급부물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채권 및 물권 취득을 위해서도 다 가능한데,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 또는 변경권도 없고요. 자, 우리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제3자는 이미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이미 계약 성립 당시부터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요. 둘이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익만 제3자에게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계약은 둘이 체결했으니까 병은 계약이 있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최고합니다.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수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더니 최고에 대해서 오케이 받겠다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요.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제3자는 단순히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자입니다. 현존되거나 특정될 필요 없다는 앞에서 설명했고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돼버리죠. 그럼 직접 등기 청구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채무자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도 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느낌만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계약이 끝까지 잘 유지된다.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잘 이행을 했다. 그래도 계약이 이제 마무리되면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고, 이렇게 끝까지 이행되기 전에 중간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이 되면 서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고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건 여태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거고요. 중간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 이걸 계약의 해제 내지는 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약의 해지 이거 일종의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계약이 소멸한다. 그래서 그걸 법정해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정해제 사유는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고하죠.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행불능도 있어요.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이행기까지 기다려줘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행지체하고 다른 건 이행지체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행기까지 그렇죠.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 더 최고를 해야 돼요.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행기가 되기 전에 불능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행기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이행할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반대급부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최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 뭐도 할 수 없다. 최고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고한다고 해서 불능이 된 물건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미 이행된 부분은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되돌려줘야 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가 되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이행된 부분은 되돌려주는데 되돌려주는 범위가 원상회복이라는 얘기죠. 원상회복은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로 만들어 놓다가 원상회복이에요. 그래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니까 받은 게 금전이면 자기가 받은 금전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는 거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 받은 것이 물건이다 그러면 그 물건에 자기가 받은 날로부터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까지 붙여서 그걸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붙여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잘못한 자도 잘못이 없는 자도 상호간에 서로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상회복 해주고 나면 자 얘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도 서로 간에 받은 거 다 돌려주고 받은 게 금전이면 이자까지 붙이고 받은 게 물건이면 과실까지 붙여서 반환을 했거든요. 그랬으면은 얘는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자고 여기는 책임이 없는 자인데도 원상회복해 줬으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리고 원상회복하고 나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법정 해제예요. 근데 해제는 법률 규정 즉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약정해제다. 그 약정해정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자라고 계약 해제 사유를 정해놨어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허가가 불허가되면 매수인은 그 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정할 수 있죠.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미리 약정해 놓은 거죠. 근데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났다. 그럼 해제 안 되는 거고요.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해제 사유에 의해서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해제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으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약정해제하고 법정해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근데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상호 간에 미리 약속한 내용에 따라서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보통 이제 계약을 유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금의 효력이 민법 제 565조에 따라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을 해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 565조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봐서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즉 반대특약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반대특약에서 계약금 갖고 해약금으로 활용하지 말자라고 특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대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그 누구라도 이행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은 해제 후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니까 이행에 착수해버리고 나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원상회복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해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너 가져라 그러면 되는 거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 배액을 상환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계약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하고 손해배상도 합니다.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하지만 손해배상은 할 게 없고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 해줄 것도 없다. 이렇게 한번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의해제도 있다. 이건 쌍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다라고 해서 그냥 둘이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날 만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어저께 한 계약 해제할까? 그럴까?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해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쌍방 합의로도 해제가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 자, 그리고 합의 해제 시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할 때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 권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해제든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급부를 받았는데 급부받은 물건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제가 두 번째 있었다. 이건 뭐 같이 한번 병이 해제한 것처럼 보이겠네요. 이 경우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 해제로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해제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뿐만 아니라 해제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뿐만 아니라 해제한 후에도 소유권이 반환되거나 목적물 점유가 반환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그 자도 보호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소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총론이고요. 계약법 강론은 이제 매매부터 나오죠. 매매. 그래서 계약법 강론은 매매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매매다라고 하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요. 예, 이게 매매 계약인데 유상 계약이죠. 그다음에 쌍무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이고 낙성 계약인데 유상 계약이다 보니까 이 나중에 목적물을 갑이 이행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을도 돈 안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행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보통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금을 급부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을 주고받자고 말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급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이 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주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종된 계약입니다. 하지만 독립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계약이면서 주된 계약의, 즉 토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기도 하다. 이렇게 독립된 계약이라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성질도 가지고 있고 증약금으로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해약금의 종류다라고 하지 말고 계약금의 종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약간의 오타가 있었네요. 계약금의 종류는 증약금이다.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의 효력이 있고요.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을 해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전이다. 우리 해제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뭐 위약금이다라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 돈 가지고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위약금이다라고 하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동을 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즉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는 거죠. 그럼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대 특약이 없었으니까 해약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위약금이 되려면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약이 있어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특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앞에서 우리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565조 규정도 봤죠. 그래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요. 예. 매매, 본질적으로 매매하면 다시 보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은 재산권 이전, 조금 아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이고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쌍무계약으로서 쌍방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채무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요.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매매 목적물이 5억에 팔렸다. 이 물건이 5억짜리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5억 상당의 완전한 가치를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5억 원이라고 하는 금전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물에 혹시 권리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목적물 물건 자체가 고장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목적물 가치가 떨어진다. 또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물건을 그냥 매매를 통해서 산 게 아니라 통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샀을 때 그때 매도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도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가 너에게 이 물건의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떤 형태든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 쌍무계약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보증금 계약도 임대차에 반드시 필수적인 계약은 아니에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차임을 지급하면 되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까 봐 임차인이 위반 행위가 있을까 봐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데 이 보증금 계약도 원래 임대차 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다라고 해서요. 보증금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지만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임이 없으면 이건 사용대차라고 하죠.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와 관련돼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해주고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 제공 못 해주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 목적물 현상 유지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비,
그다음에 목적물 가치 증가에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다라고 해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본 수업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우리 이거 지상권에서도 봤거든요. 토지를 임대차한 사람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차했다. 갑이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인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났는데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상 건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필요한 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이 적법하게 청구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토지가 아닌 건물의 임대차였다. 그럼 건물에 갖다 붙인 부속물이나 부합물 같은 거 있겠죠. 부합물은 유익비로 해결한다. 이건 전세권에서 봤던 내용이죠. 부속물의 경우에는 또 부속물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 지가 지 맘대로 붙인 건 매수 청구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전세권에서 하고 똑같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받았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사용수익권이기 때문에요.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특약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용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임대차까지 봤고요. 여기까지가 민법이고 이제 민사특별법은 이렇게 5문제예요. 임대차에 관해서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 담보권으로서 저당권을 공부했지만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변칙담보로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고요. 집합건물은 우리 단독주택 건물과 소유 형태도 다르고 관리 형태도 다르죠.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6문제 정도가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2개에서 보통 세문항이 나오고 한 문항 나오죠. 근데 여기서 세문항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다른 데서 여기서 뭐 3개인데 4문항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쉬운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가지고 6문제 중에서 최소한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단위법이 작아요. 조금하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입문 강의, 정말 맛배기 강의 정도를 마치기로 하고 본 수업 때 철저하게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